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부산시 노인복지관협회 세미나 사회를 맡은 동래구 노인복지관 정석 관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서비스 전달 체계 방식 변화와 새로운 욕구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미나 진행 순서는 인사 말씀 및 축사, 주제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부산시 노인복지관협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시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노인복지관 협회장을 맡고 있는 남구 노인복지관장 박시우입니다. 먼저 지난 실버 영상제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지원해 주신 시 노인복지과의 이산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 노인복지관 직원들을 위해서 먼 길 와주신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의 정병호 대표님과 지금 사회를 봐주고 계시는 정석 관장님, 그리고 발표를 해주시는 정우성 관장님, 김영규 부장님, 오성균 사무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들이 많이 변화했고 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생활해왔던 당연한 일상들,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들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지금 기약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또 어려운 도전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인복지관 동료들과 함께라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또 우린 답을 찾아낼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서로를 살피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과정에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종사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의 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신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이선화 과장님의 축사는 부산시 회의 일정과 겹쳐 부득이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0년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인복지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관이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박시우 회장님을 비롯하여 복지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라는 새로운 행사 방식을 준비하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2월부터 복지관 휴관과 운영 재개를 반복하다가 10월부터 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적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협회를 주축으로 대체식 지원, 온라인 강좌, 가정방역 사업 등 어르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복지 전달 체계 변화 등을 확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사회복지 환경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면서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뉴노멀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간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 정병호 대표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병호입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았죠. 근데 뉴노멀 시대라고 하는 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시대적 상황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노인복지 실천 또는 크게 사회복지 실천 전체의 어떤 변화는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잘 몰랐었는지,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알게 되었는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얘기를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코로나19로 생기는 변화된 어떤 그 상황들, 그래서 복지 현장도 변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셨으나 뭐 제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오늘 뭔가 제가 정답을 드리거나 이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이런 걸 깔끔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답을 같이 찾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앞서서 한번 제가 의미에서 탐색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좀 드리면 어떨까 좀 하면서 제 어떻게 보면 생각의 퍼즐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퍼즐들을 오늘 노인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그림에다가 좀 맞춰서 퍼즐 조각을 맞춰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춰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변화된 어떤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 뭐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키워드를 보면 여러 가지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여러분들도 이미 겪고 있고 아마 어르신들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활동,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거리를 두면서 격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 마스크나 손 세정으로 그 방역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격리가 어떤 고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우울한 현상들을 코로나 블루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만남을 대면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비대면하는, 그래서 이제 신조어들이 영어로도 생기는 거죠. 언컨택트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고, 줄여서 언택트, 오자가 났는데요. 언택트.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한다고 해서 온택트라든가, 이걸 또 한자화 시켜서 따뜻하다는 온을 넣어서 따뜻한 온택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런 키워드들이 변화된 일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생기는 비대면, 이 오자가 나는데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사회의 새로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종의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00년대 중반에 세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이미 80년대 사회학자인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위험사회를 얘기하면서 뭐 감염병이라든가 테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 같은 것 때문에 새롭게 필요한 기존의 시대에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뉴노멀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우리 전체 사회가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책들을 봐도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사회와 뉴노멀 기준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요약을 합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또 재택근무라든가 스마트 근무 등 근로 방식의 어떤 변화, 그리고 구매 자체가 온라인으로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생기고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주문하고, 그래서 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통도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코로나에 오니까 원격 회의라든가 온라인 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보면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언택트하게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마 랜선으로 이미 만남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든가 각종 뭐 랜선 콘서트니 랜선 여행이니 뭐 다양한 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온라인으로 체험하는 그런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뉴노멀 기준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그간의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왔어도 아마 적응하기가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회복지계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새로 변화된 사회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들의 소외와 배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시는 어르신들이 이 가장 앞서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이제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게 이제 직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서 바뀐 어떤 지역사회 상황을 보면 뭐 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상황의 변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이용자, 뭐 지역사회 이렇게 보면 그간의 소통이라든가 만남, 그리고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공유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어떤 관계, 신뢰,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핵심적으로 우리 실천에서 중요한 의미였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막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점점 우리 이용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뉴노멀 시대에 어떤 그 사회복지에서 의미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0개 정도를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걸 다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굉장히 증가한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 지원이 어려워지고, 요양시설과 폐쇄병 등 복지시설의 탈시설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독거노인과 1인 가구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동 지원 감소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돌봄의 요구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복지 현장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 코로나19는 뉴노멀 시대의 어르신들의 상황을 많이 바꿔줬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가장 좀 우리가 문제로 여겨지는 게, 걱정되는 것들은 결국 큰 틀에서 코로나 블루의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 그리고 만남과 활동이 최소화되어가는 어르신들,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것들, 그리고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지금 직면하는 현상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충이고 어려움이고 또 노인복지관의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읽어보고 그러면 환경의 변화와 복지 현장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를 좀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었지만 저는 아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서 우리 현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현장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 그 이유는 복지 현장에는 보통 이제 민간 위탁을 중심으로 하고 보통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공공이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신공공 관리론이라고도 하고요. 이론적으로는 보통 쉽게 얘기하면 관리주의가 우리 현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평가 제도라든가 아까 위수탁 제도, 각종의 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모습, 공모 사업들을 하고 매뉴얼이라든가 실적을 그러니까 수치, 수량을 중요시하는 거죠. 실적을 중시하고 감사, 뭐 여러 가지 성과 평가, 통합 사례 관리, 커뮤니티 케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리화된 어떤 복지 현장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 관리주의에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요. 사실은 바깥 사회를 보면 이미 변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크게 진보가 되고 새로운 어떤 사회적 가치로서 관계, 공유, 그리고 사람 중심, 상상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결국 융합되고 창의적인 어떤 사회로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그 관리주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고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불편한 것들, 어떻게 보면 공공사례 관리에서 실적을 부풀려가는 모습이 관리주의화되면서 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횟수를 부풀리는 어떤 폐해까지도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물적 자원이라든가 후원 금품이 사실은 우리의 수단이었는데 어느덧 목적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공공과의 어떤 위스탁 관계에서 어떤 종속 관계로 가면서 생기는 그 불편함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까 시설 평가 제도 같은 것들, 그래서 지침 규정, 뭐 계량화, 매뉴얼화된 평가 지표, 그러면서 나왔던 용어 중에 서류 중심의 실천을 비판하는 A4 복지 아니냐 우리 복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관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깨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에 직면하니까 이 관리주의가 훨씬 더 힘을 크게 발휘하는 건 아닌가, 부정적인 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국 ICT,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데 ICT 기술이 융합되어서 뭔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뭐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드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연결 사회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근데 과연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 이런 초연결 사회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나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물론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만나서 현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가상적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연결되고 있다. 그 연결의 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결국 뉴노멀 시대에 맞는 사회적 가치는 몇 가지가 이제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것들은요.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뉴노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이제 융합이라든가 유연성, 창의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단히 경직돼 있고 규모가 크고 뭐 이렇다라고 저는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새로운 가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 형평, 뭐 분배, 인간 중심.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성장 지향적이고 수치적으로 서비스 연계, 뭐 후원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소비, 수요, 여드가 사회 참여 중심인데 우리는 굉장히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실적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된 어떤 성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든가 자원, 아까 연계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물품을 제공을 딱 해줘야지만 잘 된 거로 생각을 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관계라든가 공유만 할 수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꼭 주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게만 해줘도 훨씬 더 정서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뉴노멀 시대의 복지 실천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에 대한 가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보면 물질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두 축이 있고 닫힌 조직과 열린 조직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와 세로 그 축에서 사분면이 존재하는데 우리 조직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보면 이 관리주의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조직은 맨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 전통 고수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 경쟁, 성장, 효율, 소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관리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들인 건데 우리는 이제 관리주의 하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조직 자체가 이제 닫힌 위계 조직으로서 관료제 통제, 왜냐하면 매뉴얼과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 관리주의의 어떤 특성이 전통 고수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조직 유형은 바로 집합 지성형이라고 하는 아주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로서 신뢰, 창의, 협력, 공유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복지관이 어떤 시설, 공간, 장비를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함께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모든 복지관에서 똑같이 해서 개별 소유로 해서 만들 거냐,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도 개별 복지관이 만들 거냐, 아니면 같이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열린 네트워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조직의 유형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노멀 시대 거기에 연결해서 보면 관료제 지금 그 현재 복지관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좋은 조직이었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의사결정자와 현장에서 돌아가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유기체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한 어떤 조직 체계인데 대체로 그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조직은 대체로 이런 애자일 조직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조직이 여전히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이런 거죠.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만약에 생산하고 공급하고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관장님이나 부장님이 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빠르게 캐치할 거냐, 그리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해보면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애자일 조직으로 해서 어떻게 현장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빠르게 이것들을 적응하게 도와줄지를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 단어가 민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민첩한 애자일 조직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가 역시나 아까 열린 네트워크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조직의 숙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과제도 있지만 조직이 어떻게 구조를 변화하고 그 특성을 전환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과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장으로 다시 가보면 바뀐 사람들의 일상이나 복지 간의 지역사회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우리 복지관에서 어르신이 또는 우리 직원이 혹시나 확진자가 나올까? 자, 한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언론 지상에 나오고 뭐 공공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럼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방역 지침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하지 마라 또는 뭐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활동이 위축이 되고 뭐 어쨌든 두려움의 어떤 대상으로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휴관, 뭐 부분 휴관을 번갈아 가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축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와서 또 이제 조금 뭐 해볼 만하니까 다시 코로나 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앞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 격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격상됐을 때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그 관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물론 뭐 직영 복지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위탁기관으로서 복지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면휴관이라든가 부분 개관을 권고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화상으로 소통할 때는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게 항상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긴급 돌봄이라든가 뭐 도시락 배달, 안부 전화 같은 것들은 또 매뉴얼에 보면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현장에 전달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공이 또 복지관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법인으로 넘어오면 이걸 또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또 내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게 그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이제 확진자에 대한 어떤 그 공공의 적이 될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복지관 내부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적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진자가 돼도 우리나라 참 방역을 잘하고 그걸 대응하는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이것들을 왜 개인들의 복지관의 책임으로 하냐라는 거죠.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전체 사회의 어떤 책임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어떻게 다시 만나고 소통하고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더 그쪽에 무게중심을 해야지, 노인복지관에서 비대면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큰 축은 결국 대면과 만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내부 실내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세팅을 할 것인가, 또는 디지털 그 기기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복지관으로 전환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관계 기반의 어떤 복지관의 내부 실천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막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뚫고 갈 거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제 2월, 3월 뭐 요럴 무렵에 봄이죠.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 와서 완전히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방역 강화 쪽에 초점을 두니까 물리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물리적 거리만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리적 거리두기하고 오히려 역으로 심리적 거리는 좁혀가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심리 방역 활동까지 강화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결국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하고 정서적 지지, 그리고 변화된 욕구들은 무엇인지, 어르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어르신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면밀히 따져볼 수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마음의 거리를 좁히자라는 것을 중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희도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도 정서적 거리 좁히기 같은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왼쪽에 이제 보이는 그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캠페인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측면의 것들은 뉴노멀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소통과 만남과 어떤 공간, 공유 공간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계나 신뢰, 공동체가 많이 깨져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다시 우리는 살려갈 필요가 있겠다. 자, 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키가 될 수 있는 거는 소통과 만남은 안전한 만남과 안전한 소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규모 만남으로 전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만남은 이제 랜선 만남이라고 얘기하겠죠.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소통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미 현장에서 지금 다양하게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도 안전한 공간들을 어떻게 다시 형성할 건가.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한 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복지관의 공간을 재구조하는 것 플러스 온라인의 가상적인 어떤 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기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마치 복지관의 건물을 별관을 하나 짓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온라인 복지관을 하나 구축한다라고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영상 몇 개 찍었다고 해서 그 플랫폼이 구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시 사용자들이 늘어났을 때 아마 여러분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이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외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와도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적응해 가는 그런 시점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마을에 공원, 광장, 골목, 하천, 산, 이런 어떤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과 실외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을 재세팅하는 것을 그냥 명명해 보면 공간의 재발견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사회복지의 힘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새로운 연결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또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실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노인복지관의 어떤 체계를 제가 잘 그리지 못하는 그림 실력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쭉 얘기했던 걸 종합해 보면 조직적인 차원에서 조직의 변화가 열린 네트워크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애자일 조직의 어떤 유연한 또는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서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 환경을 정부의 방역 지침과 운영 매뉴얼을 잘 적용해서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기존 복지관의 방역이 강화된 체계 안에서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을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간의 재발견을 통해서 복지관으로 위임된 어떤 세부 그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좀 그 창의적으로 세팅을 해서 실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봄이 되면 코로나 상황이 와도 우리는 프로그램을 꼭 복지관 내부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상의 공간, 안전한 공간들을 찾아내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생태적인 프로그램들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내에서는 규모를 소규모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저희 이제 복지관이 노인복지관들이 한 20여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대량 생산 방식에 익숙했던 것처럼 대량 그 규모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많은 규모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우리가 실천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제일 좋은 인원은 10명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찍어내어서 이거를 전달하고 이런 거에 익숙해서 이미 그 어르신들이 고령의 어르신들로 갔는데, 그러면 신노년을 맞이하는 뭐 60대에서부터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은 또 거기를 싫어하는 그런 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계속 너무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가면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어르신들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지만 이 코로나에 맞았으니 우리가 대규모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소규모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복지관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를 반응용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C로 보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이 자유롭게 동기화되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를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통 이제 LM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LMS 시스템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 앱이나 뭐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협동조합도 지금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LMS 시스템을 구매를 해서 조금 더 고객들 편의에 맞춰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연결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새롭게 구축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스템 말고 어떤 새로운 시스템들을 온라인 교육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들을 잘 연결해서 저는 쓰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게 이제 직원마다 편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도 어르신마다 다 특성이 틀려서 그것도 세세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노인복지관의 단계별 운영은 이제 이게 출처가 정확하게 언제 부산 노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역이나 운영 매뉴얼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재개 전에는 뭐에 초점을 둬야 된다, 운영을 재개했을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사실 운영 재개 후를 보면 1단계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하다가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을 하고, 2단계에서는 소규모 집단 전문 프로그램을 하고, 3단계에 가서는 이제 사회화 교육 같은 거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소규모로 하라라고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미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따로 뭐 이런 걸 드릴 말씀이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관장님께서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재구조할 때 내부 시설 환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과 복지관의 운영 매뉴얼들을 기존의 대규모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 아까 새로운 노년층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어려워서 또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개별화된 1대1 방식의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걸 꼭 사회복지사가 직접 제공한다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많은 인적 자원들과 연계해서 1대1 개별화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 사실 온라인 하면서 뭐 집콕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개발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외 공간에서는 마을 내 친환경적인 공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 이제 어르신들의 삶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 공간에서 어르신들과 만나고 그런 심리 방역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그런 공간, 앞으로도 실외 생태적 공간들을 새롭게 발견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적인 복지관을 새롭게 구축하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문해 역량이라는 게 이제 결국 소비자로서의 어르신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거고, 생산자로서의 직원들의 어떤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두 가지 차원의 그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해 교육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해 교육이라는 게 하다 보면 한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은 거죠. 기초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 역량도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의 어떤 역량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역량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기존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접목해서 융합된 프로그램들도 같이 해 나가고요. 복지관 내에도 온라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키오스크라든가 스마트 TV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복지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 이것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취약계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실 기존의 ICT 기술이 이분들에게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접목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회복지계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ICT 기술을 하시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아마 그런 걸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안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가 서울 모금에서 그런 기획도 하고 심사를 했었는데, 그런 ICT 기술이 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접목되는, 예를 들면 뭐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을 돌본다든가, 그리고 ICT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기술,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회복지계의 어떤 역할이나 몫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디지털 역량 쪽에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막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접목시킬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디지털 생산 역량과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 자체를 스마트워크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워크를 추구한다든가, 그리고 스마트워크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MS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수준도 계속해서 우리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지털 역량을 잘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차원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수준이나 욕구,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교육 훈련 기회를 개별화시켜서 제공을 해야지, 집단적으로 이걸 제공한다고 해서 이걸 다 똑같이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한두 명이 이제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맡기는 것도 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사적으로, 회사라면 전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전 복지관 차원의 어떤 그런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결론적으로 이거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 몇 개 만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그거 지금 많이 만들어서 뭘 하겠어요. 그걸 잘 만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이것들을 구축해, 양쪽에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관을 새로 건축하듯이 프로그램실 하나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마음으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요. 온라인 콘텐츠 많이 만드시겠죠. 그런데 한 기관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가져갈 거냐, 새로운 시대 가치인
공유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래서 뭐 협회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컨텐츠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활용한다든가 이것들이 부산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합쳐진다고 한다면 굳이 많은 거를 개별 기관에서 만들어서 소유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이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온택트한 어떤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생기는 그 뉴노멀 시대의 복지 실천, 저는 좀 더 건강한 생태 환경, 지역사회 마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이제는 좀 고민해 보면 거기에 어떤 가치가 담겨야 되냐면 더 생태적이고, 더 친환경적이고, 더 자연 친화적이고, 더 사람 중심적으로, 그리고 더 인문학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건강한 생태 환경이나 마을, 지역사회를 만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영구임대단지의 어떤 갈등과 빈곤 문화의 공간이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치유의 공간, 생태적 공간으로 바꿨더니 이 물리적 환경을 바꿨더니 생태적인 공간으로 전환했더니 실제로 알코올릭이라든가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주민들 간의 갈등의 문제가 다른 프로그램과 접목해서 하니까 해결되는 그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는 뉴노멀 시대에도 바로 이런 실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강한 생태환경, 마을,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는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건 도시연대 한평공원이라고 하는 컨셉인데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는 그 공간에 아주 조그만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어르신들과 함께 그런 생태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감염병 위기는 한 번도 인간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중세 때 패스트,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그랬었고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했었죠.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도 역시나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극복의 힘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또 관계를 맺게 하고 또 마을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치유의 힘을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된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고민하고 좀 성찰을 해서 우리가 크게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 또 조직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덜 하면서 그런 실천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리두기 시대에 사회복지 현장의 관계, 소통,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명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명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노인복지 간의 연대가 갖는 가치와 의의를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 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19 감염 수가 서울에 지금 170명이 또 넘어가면서 또 2.5단계 격상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런 단계가 변할 때마다 그 대응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또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는 우리 협회의 TF팀
테스크로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맡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태스크가 끝이 안 나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태스크 속에서 지금 10개월째 TF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10개월이 지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아마 현장에서 발로 뛰고 힘들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셨을 여러분들의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다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저희는 휴관이란 말은 안 쓰죠. 이용 중단, 이용 제한을 말을 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휴관 조치가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곧 끝나겠지. 1, 2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정상화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개별 대응을 했었고요. 이용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문형 서비스를 좀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직원 교육을 한다라든지 밀린 일을 정리한다라든지 다시 곧 어르신들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일로 아마 2월, 3월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었죠, 그죠? 아마 대응 지침 4-1판이 나오면은 순간부터 저희들이 아마 좀 더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들을 자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TF팀과 함께하면서 사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막연하고 불안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함께 연대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고마웠던, 협회 활동에서 고마웠던 분들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아마 우리 협회가 가진 코로나19 대응에서의 가장 큰 성과이자 강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4월 달에 대응 지침이 나왔을 때 TF가 발족되면서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이미 이용 재개를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방침도 나오기 전에 협회 회원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회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되게 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복지관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안전하데이. 우리 노인복지관협회 브랜드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하나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5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가 되기 앞서서 우리는 이미 이용 재개를 고민했었죠. 그리고 빠른 기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들을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5월달 저희 협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개별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영상들을 개별 기관의 몫으로 두지 않고 함께 통합해서 부산시의 모든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상 강좌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방역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공유해 나갔었죠.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 아마 항균 장갑에 대한 부분들, 항균 필름에 대한 부분들, 화장실에서 항균 티슈들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수건을 없애고 종이 타월들을 비치하는 것 등등등이 아마 많은 아이디어로 대두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시범 사업 운영을 제안했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이 이렇게 마냥 일괄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감염병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볼 것인가, 그리고 해보면 어떻게 달라질까들을 직접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제안들을 했던 것들도 협회가 선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 재개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 연내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던 것들이 협회의 활동들이었습니다. 6월 대응 지침 5판이 나오죠. 사실 대응 지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협회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그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더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시로 주도적으로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주제들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제안하는 것들, 협회가 먼저 주도했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 얘기들은 7월 달 5-1판이 나올 때 이용 재개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협회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의견을 모았고 대안들을 제시해 나갔습니다. 대응 지침이 이용 재개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때 협회는 2-1판을 만들어내면서 민간기관들의 공동 대응 체계를 위한 업무 협약 시스템들을 제안합니다. 관내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간기관들끼리는 어떻게 협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때 이미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전달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8월 달에 다 아시는 이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계획들은 실현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는 하반기 그러면 연내 운영이 불가능할 거를 전제두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뭉쳐서 어떻게 공동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함께 사업들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아이디어로 내면서 공동사회 주제들을 회원기관들에게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이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은 크게 정리하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대응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안전하데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의 양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월 달 저희가 이 사업들을 기획하고 딱 한 달간 진행된 서비스의 제공 건수는 26만 건이 넘습니다. 회원기관으로 오게 되면 약 기관당 1만 건 정도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함께하게 됩니다. 아마 개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런 통일감이 있는 협회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내는 기능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황할 수 있을 때 하나의 표준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업무 매뉴얼보다도 더 앞서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복지관들, 노인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랬었기에 우리는 항상 시나 지자체로부터의 요구들에도 더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선제적이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성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들은 TF회의를 통해서 넘쳐났었습니다. 물론 실현 안 된 것들도 많죠. 공용 와이파이 존을 만들고 싶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슬슬 지금에는 이런 대안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머리를 맞댔던 것들이 그냥 공상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800여 개의 영상들이 만들어졌고 공유되었습니다. 물론 영상 자체를 만들어내고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다라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6차례 걸친 회의들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때 감동이었던 부분들은 개별 기관들이 가지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들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두지 않고 협회를 통해서 모두 오픈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의 협의체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과와 동시에 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옹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갔다라는 부분들에서 성과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들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온라인 비대면 중요하죠. 아마 가까운 미래 기존의 대면 서비스 중심에서 일정 부분 이상들을 비대면 서비스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사업에 대한 본질들, 해야 되는 본연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갔으면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들이 있죠. 공공구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들을 모르면 댁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상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울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고민해 보면서 기본에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중요한데요. 그거보다는 아까 발제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더 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보다 EBS가 더 영상 잘 만들고요. 유튜브에는 좋은 강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좋은 소재들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격차와 같은 사회적 배제, 아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사회적 배제들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의 본연에 충실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들이 노인복지 사업들이 지켜나가야 될 큰 방향성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대하는 전략적 측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따라가자고. 남들 잘하는 거 뒤따라가자고. 협회에서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계별 운영 전략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부산에는 전혀 감염자가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사실은 문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요? 공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문을 닫고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 주도적 대응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이뤄냈던 것들은 연대라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한 옹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들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구축들입니다. 노인복지관 과거에는 다다익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다면 이제는 최선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도 무섭죠.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종사자의 역량들도 한 번쯤 더 격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위기, 위험을 가져뒀지만 반면에 온라인, 비대면이란 새로운 복지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던 대면 서비스가 막혔을 때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가치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데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얻을 것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동화에서 많이 보시죠. 얇은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꺾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게 되면 더 튼튼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대의 가치로서 이 문제들을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10개월 동안은 부산시 노인복지관들의 함께함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정소홍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의 그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에
그 안전한 대면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제가 뒤에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 자리에 제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어떤 실무자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자로서 느끼고 있는 그런 궁금증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물어보려고, 저도 같이 물어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 요 그 토론문을 작성하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주최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그 회의에서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프로그램의 방향은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과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결국 뭐 결론은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는, 그렇게 이제 형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오늘 그 정병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제에도 안전한 대면 서비스라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회의 때도 그랬고, 안전한 대면 서비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했는데 그 안전한 대면 서비스라는 게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대면 서비스라는 것은 모든 대면 서비스는 다 안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안전하게 대면 서비스를 하라는 말인가 하고 제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좀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그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를 쓰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에 마스크를 2장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누가 이렇게 정해주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마스크 2장만 쓰면 되니까, 만나는 어르신들께 한 장 더 쓰셔야 된다고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분은 없고, 그것은 그렇게 또 요구는 되어지고, 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약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복지관, 그리고 우리 그 어르신들 회원들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전파가 된다면 그 책임과 비난을 뭐 그대로 이렇게 안아야 될 일선 실무자들에게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안전한 대면 서비스라는 자체가 그냥 그대로 부담으로 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왔던 거, 그리고 일하면서 했던 거, 모든 게 다 컨택트고 뭐 집단 상담이고 주민조직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복지관 휴관하고 마스크 쓰고 일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제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해라 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비대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막 유튜브 올리고 영상 만드는 거 막 배우고 홍보하고, 거기에 이제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시 영상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뭔가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뿌듯하긴 한데, 뭐 그런 것보다는 또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안전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2번째 챕터로 모두가 비대면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대면은 이 지금 코로나 시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저희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안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들은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고 다 아실 거예요.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 중간에 어떤 과정과 절차 그리고 시간과 노력,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조사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좀 받았으면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다행히 그냥 부산사회복지관협회에서 올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제공된 여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8월 1일자로 나왔던데 상당히 빨리 이렇게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 저희가 좀 봐야 될 만한 그 결과가 있어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표로 나타나 있는데 이 지금 물론 노인만 조사한 게 아니고 전 연령대를 다 조사한 결과값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르신 계층을 포함한 결과니까요. 여기 보면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게 온라인 서비스로 나타나거든요. 뭐 어르신만 별도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온라인 비대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모두 온라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죠. 후원자들도 뭐 직접 본인이 제공했던 그런 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자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모금회에서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사업을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은 시스템이나 장비, 뭐 어떤 체계 이런 쪽에 자꾸 이제 자원이 쓰여지게 되니까 그런 쪽보다는 대면 서비스를 해달라. 그 대면 서비스도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주체, 저희도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죠. 비대면에.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는 곳.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비대면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대안으로 비대면을 내세우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은 할 수 있어도 그게 대안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주제로 발표해 주신 내용에도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중간에 이렇게 추가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 그리고 인력들, 시간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으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들은 현실에 닥쳐 있고 실제로 저희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게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대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안전한 대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빨리 이것을 찾고 정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 시국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아까 그 조사 자료, 같은 동일한 조사 자료인데요. 거기에 그 자료에 그 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료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어려움부터
뭐 정보 취득의 어려움, 뭐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여러 가지 이렇게 약간 15가지 정도 되는 어려움들을 다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대부분의 그 문제에서 높은 수준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희 그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법적, 제도적 그 복지시설 구분이 지금 노인 여가시설로 이렇게 저희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가 및 문화활동 부재에 대한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것을 문제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제일 좀 낮은 수준으로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요 부분은 물론 뭐 이 부분이 뭐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노인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이 다르고 그리고 그 복지관에서 받으시는 서비스 내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일반화시키기에는 같이 적용시키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조사 자료도 제가 찾지를 못하고 해서 일단 이 내용을 그래도 어르신이고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대응해서 보면 저희가 주된 사업의 주된 부분이 그 여가 부분인데 이런 그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여가 부분보다는 그러나 저희가 6개 이제 사업 중에 1개가 여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또 사업 분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례 관리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런 분야들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분야로 좀 집중했다가 다시 이제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여가로 오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가를 추진하는 것은 좀 뭐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런 좀 결과를 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서두에 제가 그 안전한 대면 서비스가 뭔지 그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강요되는 것이 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정상이라고 뭐 그게 만약에 정상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안전한 대면 서비스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한 대면 서비스가 뭔가를 정의하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지금부터 빨리 좀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규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사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차장이고요. 오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7년 근무를 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7년 이렇게 좀 근무를 했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이 토론회라 친정에 온 느낌이라서 참 좋습니다. 먼저 정병호 대표님의 발제와 이제 정수원 관장님 그리고 김영규 부장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이렇게 좀 공감 가는 내용이고 제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앞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편히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맡은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라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토론자 이제 제안을 이렇게 좀 받았을 때 좀 편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뭐 편하게 토론에 이렇게 임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토론문을 이렇게 좀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자료도 이렇게 조금 없었고 이거 어떻게 하지? 큰 충격으로 하늘만 이렇게 좀 바라봤었던 시간들이 아른거립니다. 무엇보다 그 현장에서 사회사업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계에 대해서도 몸소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에 솔직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한 부분을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 패러다임은 집단과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변화가 있었고요. 가족과 같은 전통적 공동체에서 동호회 등 선택에 의한 공동체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1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사회복지 패러다임 역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그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 운영 위주에서 사례 관리나 지역사회로 나아가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 조직화 사업 등 개별 지원 사업과 지역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한 활동들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그 활동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로 인한 새로운 약자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부 및 시청 등 사업 운영을 제한하고 휴관 조치 등으로 이용자와 대면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매체 활용 능력과 환경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라는 것,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을 했고 전화를 이제 돌리면서 안부도 묻고 음식도 만들고 배달도 하고 디지털 기기를 제공을 하고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회의에서 동료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다들 하기에 무언가 해야 해서 그냥 했다, 열심히 했다, 뭐 대세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난 옥저버인가? 유튜버인가? 우리 복지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복지사는 점점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앞서 동료들로부터 이제 듣게 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 비대면 서비스는 사회복지 근본적인 목적과 실천에 있어서 그 한계는 뚜렷했다라는 것, 대응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것, 사회복지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이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회복지사 우리의 역할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생각하게 되었고 개척해오고 있고 역량 또한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대면 서비스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핵심 가업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잘 하시지만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과 정체성,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잠시 잊고 지내고 있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고민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것이 최선일까? 정답일까?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복지 본연의 목적과 정체성인가? 비대면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 만나더라도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망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당당히 요구하자. 우리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해서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역의 변화의 주체가 되자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것, 지역사회 생태를 살리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의 주체가 사회복지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요.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협회와 함께 사협회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 이렇게 좀 드리기 전에 부산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모르시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이 7만 6천 명입니다. 그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1만 2천 명이고요. 저희 협회에서는 4,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저희가 40일에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녹화형 교육을 20회 총 60일회로 5,200여 명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8월부터 저희가 보수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보수 교육 담당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수 교육장에서 살고 있고요. 혹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렇게 들으실 때 우리 보수 교육 담당자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수 교육 실시 전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비대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 총 7회에 걸쳐서 실습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에 대한 만족도와 평가 내용을 담당자 몰래 들고 와봤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교육들의 욕구가 있었는지, 교육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등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기술적인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겠지만 정수원 관장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죠. 재난, 감염과 관련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를 하고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에 녹여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죄송을 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본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과 사회복지사 선서문인 것 같아서 첨부해 두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정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사협회에서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매달 한 사례를 가지고 윤리 강령에 입각해서 좀 해석을 해보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라고 봐주시고 동료들과 이 내용을 함께 매달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매달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의 조수경 관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제 그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걸 달래주는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윤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은 이 글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글로써 저희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복지관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 생동하게 하는 일, 복지관과 사회복지사의 핵심 가업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단하게 붙잡고 있을 때 코로나와 같은 파도를 만나도 표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더욱 붙잡고 실천 방법은 변화할 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균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모든 발표를 들었습니다. 본 세미나와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 사전 질의를 받았으며 답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모든 질의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균 사무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면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은 인프라 부족, 서비스 참여자의 개별 역량 차이 등의 한계가 있으며 상담, 개별 서비스 등의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사회복지사의 대면 활동들은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대면 활동들을 이어가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대면 활동이 필요함을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감염 위험에서 의사,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고 취합된 의견으로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당히 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정수홍 관장님이 또 발표를 들으면서 와 정말 노인복지관이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노인복지관협회가 이 역할을 지금 다 좀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협회 또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협의에 이렇게 의사구조와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협의회 사회복지 직능 단체 단체 회의라고 이렇게 조금 있고요. 저희 사회협회에도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사회복지사 이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회복지 직능 단체 대표자 회의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사회복지의 현안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논의할 수 있는 또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부산 사회복지 직능 단체 연대라는 또 이런 기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활동들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구에서도 상당히 조금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시설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고 이제 시나 시의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 또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 대회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걸 대신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백서라기보다는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에세이를 이렇게 좀 담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서
뭐 지역 사회에 좀 알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수기 공보를 이렇게 좀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이렇게 수기도 제출을 해주시면 이 의견들을 이렇게 또 취합을 해서 지역 사회에 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고 계신 직능 단체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이걸 또 하나의 얘기로 만들어서 연대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규 부장님에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해 보니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설비 및 장비, 예를 들어 무선 인터넷 환경,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복지관 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많은 논의와 변화가 있는 현재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안정된 백신 개발과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는 개인으로서 복지관들이 운영 방향이 너무 극단적으로 비대면 언택트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정화를 찾았을 때 다시 원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맞으나 안정화될 경우 또한 대비하여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예, 그 어느 복지관이든 뭐 다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연말 지금 다 돼서 복지관 올해 사업 평가하고 하면 올해 거의 휴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할 거냐 이걸 중심으로 평가를 했었거든요. 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어떤 부족한 설비나 장비 뭐 저 잘 모릅니다. 그거 장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패러다임 전환이나 준비 태세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우리가 기계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계에다가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자꾸 기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기계보다는 그 기계가 내는 정보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계 그게 뭔가 저는 그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내는 정보를 받으려면 쌍방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국에 요즘 보면 이렇게 효도 로봇 같은 거 막 보내기 하잖아요. 그럼 독거노인 가정에 효도 로봇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운영해 그런 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자 거기서 나오는 저는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을 그 질문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쌍방의 것들 어르신과 기계의 소통이 아니고 그 소통을 과 우리 복지관의 그 소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은둔형 독거노인 문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2년 동안 이렇게 동강동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2년 동안 제공했었는데 그 은둔형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밖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뭐 지역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막 이런 사업들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은 그런 기계를 통해서 굳이 안 나오시더라도 복지관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어떤 기계에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를 저희가 카운팅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그런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게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떤 기계를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희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가장 핫한 그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기업이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율주행도 뭐 이렇게 지도를 잘 만들어서 하는 자율주행이 아니고 테슬라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그런 걸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그 우수한 기업이 가장 비싼 주가가 가장 비싼 이렇게 기업이 되고 있는데 저는 노인복지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잘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노인 인구가 폭발하는 시대에 어르신들이 발산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게 엄청난 나중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어르신들한테나 우리한테나.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들을 빨리 선점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위치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톡 같은 것도 이렇게 똑같은 거 지금 아무리 개발해봐도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이 정보는 누가 선점하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은 특이하게도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회원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국의 노인복지관들이 다 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가 엄청난 거로 다 모으면 엄청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조를 이제 활용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정보를 이렇게 좀 활용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서비스들이 좀 나가면은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송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의 힘은 사람의 연결, 관계, 마을, 공동체가 가진 치유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노인분들에게 코로나의 상황은 온라인, 비대면, 스마트 등 온통 이해하기 힘들고 참여하기 힘든 상황들 뿐입니다. 노인분들에게 극복의 힘을 전달하고자 비대면이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보다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쉬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앞서 전병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대면이라는 전달 체계는 사실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익숙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질 높은 서비스를 혹은 더 지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 쉽게 전달한다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일 거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가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영상 콘텐츠나 온라인 강좌들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제에도 EBS나 유튜버들의 영상보다 우리가 더 질 높은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 있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주면 애들이 뛰어다닙니다. 온갖 사진 다 찍습니다. 하늘, 돌, 땅, 트리비, 아빠 콧구멍도 찍고요. 발가락도 찍고 다 찍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아닐까요? 손주들 귀여운 모습 찍어서 스마트폰에 간직하고 계시면서 몇 년 전 영상을 반복해서 보십니다. 아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분들하고 가까이 있고 그분들과 접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라는 매체를 단지 수단으로 한 번 더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매몰되기보다는 그것들을 하는 이유,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관계의 힘, 함께하는 힘,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쉬운 방법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못 찍는 사람, 영상 못 찍는 사람 요즘에는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만 하죠? 당사자와 함께하는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단체로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방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보통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부분들이죠. 개별화된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점들을 한 번씩 바꾸어 본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호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질문과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때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은 정보 접속, 환경 구축 이외에 어떤 형식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예를 들어 유튜브 활용 및 공개 강연 등의 경우 노인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효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시작으로 지역 공동체 사업이 불안정해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의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답변의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저도 좀 그 내용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디지털 기기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 저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TV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TV도 옛날 TV에서 지금 디지털 TV로 다 전환을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영상 파일을 공유해 주는 것은 집에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TV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 컨텐츠를 집에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뭐 도와드리는 방법, 뭐 이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건 어떤 방식으로 하건 어르신이 그걸 작동하는 거를 익히게 하던 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의 한 명 한 명의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을 체크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어떤 우리가 구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집단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뭐 줌으로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어느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디지털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TV라는 어떤 매체 정도로 가능하다. 근데 TV마저도 접근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디지털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또 얼굴을 직접 안전하게 만나서 1대1 만남도 하지 말라고 하진 않거든요. 안전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서 직접 만나서 이런 것들을 소통할 필요도 있다. 이제 두려움만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잠깐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역량 수준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조사를 쭉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면 일종의 저는 빅데이터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수준까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그리고 어르신들의 어떤 중요한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의 프로그램들 또는 대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쉬프트를 해서 전환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필요한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없어요, 복지계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노인복지 현장에 지금 어르신들의 새로운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관심사 이런 것들을 조사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저는 사회복지계 전체 영역에서 부분별로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평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저는 그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비대면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뭐 전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SNS로 문자로 주고받으셔도 되고, 이메일로 받으셔도 돼서 본인들이 이걸 참여한 거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변화 또는 그런 거기서 얻는 그런 만족들에 대해서 표현하게 직접 하면, 보통 이제 활동 수기를 쓰게 해서 소감문을 쓰게 해서 그거를 질적 평가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녹음을 해서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거 한 거를 여러분들이 줌으로 대화를 나누면 녹화도 할 수 있고요.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녹음으로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그 음성 파일들이 텍스트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환하는 그런 앱 프로그램들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는 제가 그 성과평가 교육할 때 실제로 그 S사의 핸드폰은 그 어플 자체가 기본 어플 자체가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르신들의 어떤 감정의 변화, 우울해서 우울하지 않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감정의 변화를 평가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적인 질적 평가들을 많이 개발을 좀 해 나가시고 한번 테스트를 실험을 해보시는 게 이번에 좀 해야 될 그런 노력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은 그 질문은 민관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공동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그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그러니까 화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행궁동이 있습니다. 여러 개 행정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했는데 마치 이제 부산에 굉장히 도시재생을 오랫동안 했던 도시와 좀 거의 비슷한데요.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구도심이 새롭게 이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꽤 여러 오랫동안 그런 작동되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동보장협의체가 지금 그 만들어졌잖아요. 전국에 읍면동에 만들어져 있죠. 부산에도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읍면동도 좋고 시군구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건가, 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젠다로 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동보장협의체 앞으로 과업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왜냐하면 그것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행궁동에서 지역의 복지 이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욕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젠다들 나온 도출된 욕구들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까지 설문까지도 다 했는데 그 역할을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하니까 행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에게 하니까 공공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까지 공공이 막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발적인 주민들의 어떤 그 모임 체계, 운영 체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수차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같이 함께하는 그것을 이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지관들은 다 휴관되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모든 걸 해내는구나라고 하는 힘을 받고 그렇게 하니까 공공도 오히려 처음에는 하지 마라 했는데 해내는 걸 보고 굉장히 격려하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걸 보면서 그런 가능성을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제는 동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이니까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 내용 자체가 아마 제가 어제 들었던 거는 이제 그 행안부에서 그 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민간이 협력해서 그런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 사례 내용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나중에 나오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발표자 네 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이 노인복지관의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노인복지관이
당장은 2021년 사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고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